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제조업부터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분업화가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벌써 동남아로 상당수가 많이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제2의 무역 파트너이자 인적 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2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김우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세안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세안이란 동남아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 약자인데요. 동남아 지역의 평화적 협력을 위해 1967년에 창설된 지역협력체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10개국이 가입해 있는데요.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곳이고 여행들도 잘 가고 이런 곳입니다. 익숙한 곳이죠. 아세안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프론티어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 규모로 보면 인도,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억 8천만 명에서 이제 7억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GDP 규모로 보더라도 세계 5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저임금 노동력 위주의 생산의 중심지라고 했다면 이제 생산에서 소비도 하고 투자의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경제안보란 관점에서 저희들이 아세안 지역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아세안이 생각보다 많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니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아세안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 지역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성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성 좋죠.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아까 고 박사님께서 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트남 경우 7%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장의 성격이 조금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 MZ세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산업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자동화는 필연적일 것이고 또 AI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아마 아세안의 수요가 빠르게 진작되지 않을까. 중국 시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빠르게 성장했던 국가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국가는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탈중국을 했을 때 멕시코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었고요. 그 다음으로 수혜를 많이 입은 지역이 대체로는 동남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이 수혜를 입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보호 무역주의가 더 드세지면 드세지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가중치를 좀 더 줄인다라면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류는 활발한 편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지난 2006년이었죠. 아세안과 이제 FTA를 체결했는데요. 이후 이제 매년 교역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세안
아세안 수출액은 1,140억 달러로 지난 2006년 321억 원 대비 3.5배 증가했고 이 수출 비중 역시 이 기간 9.9%에서 14.8%로 확대됐습니다. 아세안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6.7%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로는 베트남이 1위고 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뭐예요? 반도체라든지 석유 제품, 또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이 네 가지 품목이 거의 수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이 생산에 소요되는 그 부품이라든지 부품품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직도 우리는 아세안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중간재를 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세안과 우리가 공급망 측면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만 중간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져가는 중간재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의 수입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율로 중국에서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국가들이 대미 수출로 흑자를 많이 받는데 그 흑자만큼 늘어나는 만큼 대미, 대중 수입이 아세안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양쪽의 격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좋게 바라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협정에서 중국의 우회 상품 수출 혹은 환적 상품에 대해서 특별히 관세 40%를 물리겠다 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간재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관세 폭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덜할 테니까. 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또 아세안 스스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중간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나 호주나 일본으로부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스스로도 자국 기업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다시 저희들이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이렇게 여긴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에 오는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유학생 관광 이런 데서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 유학생이 훨씬 더 많아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반해서 우리가 인적 교류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우리가 아세안을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느리죠. K-팝, K-드라마, 뭐 K-패션, 뭐 K-스타일 여러 가지로 다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한 인기에 얻게 되는 그 지위까지 갈 때는 상당히 로컬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로컬, 지역적이라는 말은 아시아 내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화를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다듬어서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무한 애정을 쏟아주는 그런 파트너십, 예, 그런 동반자 이런 인식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관계 격상 이후에 실제 경제 협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단순히 경제 관계 하나만 딱 이렇게 맺어가지고 있으면 딱 끊어지기 쉽잖아요. 다양한 관계로 엮어놓게 되면 저희 동아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꽈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관계가 다층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양 지역 간의 관계가 쉽게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면서 서로 보완적 관계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이란 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작년 10월에 격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있어가지고 변화는 아직 그렇게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보기에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다시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빠르게 또 이루어지는 것도 양 지역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도 아세안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가장 큰 대외 리스크였죠.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아세안이 대체 생산 기지로 급부상한 건데요. 미국의 아세안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7년 291억 달러에서 2023년 744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반면 아세안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23년 14.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3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국과 아세안은 서로 최대 무역 상대인데요. 지난해 양측의 교역액은 약 9,800억 달러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중국과의 무역 교역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시장으로 확대를 하기가 어렵고 국내 안에서 포화된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데 가장 가깝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고 좀 더 진출하기 용이한 시장으로서 아세안이 채택되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또 저가 상품 공세를 이제 그 아세안 지역에서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액이 더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의존적이 된 데는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째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가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잖아요. 두 번째는 또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보면 아세안 지역의 권위주의 정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베트남 인민들의 그 경제적 성장, 성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지리적인 여건상 중국이 더 가깝고 그래서 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류라든지 이런 면에서 용이하고 그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중국하고 교류를 해왔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복병이 있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제 관세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걱정하는 미국과 중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고민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관세율이 바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아세안을 끌어안는 모양새가 아니라 아세안에게 자꾸 중국 쪽으로 가지 그래 라고 하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반이슬람적인 극우 발언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레이시아는 이제 아무래도 무슬림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안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우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으로서는 이 틈을 계속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긴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의 반전이 있다라면 중국에서의 투자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아세안 국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완벽하게 경도되는 일은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강점, 약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강점이라는 강력한 것은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강력하다. 무엇보다도 이제 탄탄한 제조업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되는 뭐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의 어떤 기술력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젊은 층 인구들 그리고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원하는 바라는 워너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기는 합니다. 금융 투자, 대규모 투자를 잘 못한다거나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지역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서 리더십을 세게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으로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약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양지역 간의 소프트 파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것의 일방적인 흐름보다는 같이 서로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한류라는 모양으로 아세안에서 소비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동남아나 아세안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봤는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좀 건강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양 지역 간의 협력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대화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강점과 취약점을 설문조사해 봤는데요. 먼저 한국의 강점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기술 지원 제공이 28.1%로 1위, 이 빠른 경제 발전의 모범 국가 위상이라는 답변이 26.2%로 2위를 차지해 이 과반수의 응답자가 경제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이 27.5%로 1위, 그리고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이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17.1%로 2위를 기록해 안보 파트너로서의 위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요. 무역민 투자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경제협력이 한 아세안 관계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문화협력은 K-콘텐츠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우세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안 10개국이 다 특징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성향들도 다르고 해서 맞춤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별로 협력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상당히 많은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베트남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요. 지금 자기들은 후공정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을 모조리 다 베트남에서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요구, 이 부분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임상 실험에 있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임상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같은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필리핀 FTA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열린 시장이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필리핀과의 교역에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이걸 좀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캄보디아 FTA를 얼마 전에 이거 타결을 하고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섬유봉지업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전에 갈 수 있는 그런 후보 대상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EPA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 뭐 시장 개방 이거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EPA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좀 타결이 되고 나면 아마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태국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경제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광 가는 정도밖에 없어서 이 태국과의 관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EPA 타결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는 뭐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에너지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뭐 탄소 관련된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기왕에 우리 기업들이 예전부터 아세안 진출에 힘써왔죠. 관련 내용 김우현 기자가 정리합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1973년 설립 이후 현재 기준으로 수원과 세종, 부산, 해외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이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 법인은 지난 2012년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 제2공장을 준공하고 2015년에는 2,880억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추가 증설하며 핵심 생산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MLCC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최근 들어 이 필리핀의 법인을 글로벌 핵심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10월 삼성전기의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생산 법인을 방문했는데요. 이 당시 이 회장은 AI와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최근 냉각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냉난방 공조 시장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대용량의 찬바람을 공급하는 칠러 매출도 2년 이내에 1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경쟁 기업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초고효율 조건을 유일하게 만족시키며 싱가포르의 초대형 물류센터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VI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한국 오픈소스 협회가 베트남에서 개최한 2025년 DX 서밋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LG전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소개하는 한편 이 베트남 내 LG전자 협력사를 비롯한 현지 기업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공장 착공에 돌입해 2021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29,600여 대 차량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차량을 생산한 업체들 중 생산량 기준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대차는 향후 인도네시아 생산 전기차 물량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진출한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기준 판매량 10만 1,783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세안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할 건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사례를 꼽으라면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누구나 토요타를 먼저 꼽을 것 같습니다. 아세안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자동차를 다 누구나 탈 텐데요. 그 자동차 시장의 거의 한 80% 정도를 일본 차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가장 큰 국가는 뭐 역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는 역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그렇게 많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차를 잘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뭐 한 6명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차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은 약간 가족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다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나름 저렴하고 또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어냈는데 그 기장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면서 거의 인도네시아 전체를 토요타의 앞마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인데 제가 좀 뭐 강의할 때마다 많이 언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기업 델타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에요. 아까 삼성 전기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MLCC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유사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그 태국 법인이 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태국 전체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장을 했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도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기 부품이라든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이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따라갈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분야에 가서 앉아 있다가 같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국가, 그리고 그 어떤 트렌드, 이런 거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지금 주목하는 국가 베트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냐면은요, 지난 5월 달에 이 나라에서 정치국 결의안 68호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트남 경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환했다?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국영기업 위주로 여태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민간 경제를 키우겠다. 라는 걸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공산당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도 바꾸고 디지털화 및 또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남아에 있어서 특히 베트남이 아마 더 이제 민간 경제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빠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전체적으로 아세안 전반적으로 좀 제가 주목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게 데이터 주권에 대한 건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 각국들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들고 오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남아가 나타내고 있는 트렌드가 아닐까, 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석유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동남아가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국민들도 젊고 부지런하죠. 예, 한국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한국하고 가장 유사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 예, 그 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경쟁심도 굉장히 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이기고 싶어 하고, 예, 또 등수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비교해서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걸 약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또 같습니다. 조만간 저 베트남 대치동 생기겠네. 이미 생겼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한국의 학원들이 베트남에 이미 아, 진출해서 그래요? 영업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렇구나. 그 얘가 이제 축구 경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태국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예, 태국을 예. 이겼을 때 뭐 거의 뭐 뒤집어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축구 감독에 대한 존경심도 굉장히 박항서 많고 이런 감독이라 것들이 가지고, 개인 단위에서의 경쟁심도 상당히 세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그런 경쟁심도 다른 나라 못지 않다고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세안이 데이터 센터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빅테크들이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 동남아시아 데이터 센터 시장의 투자 규모는 연평균 14.2% 성장해 2030년에는 30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는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11.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또한 잇따르는 제조업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아세안 각국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 올해 560억 달러, 이 한화로 약 76조 원의 아세안 평균 전력 투자는 오는 2030년에는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7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이 뭐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디지털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뭔가 서비스를 하고 하는 게 많다 보니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싱가포르가 자기네 토지라든가 에너지 제한이 많이 있으니 이제 싱가포르 안에 짓지 말고 우리 주변 지역으로 나가서 좀 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수요가 또 더 폭증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다른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막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쪽에 투자하는 게 또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 많이 먹잖아요. 여기가 전기가 풍부합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해서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발전소라든지 또 송전망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망 설비 재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그 분야잖아요.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뭐 송전망 건설이 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아세안 지역과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분야별로 뚝뚝 끊어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로드맵을 짜고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과거에는 신남방 정책을 하다가 한 아세안 뭐 연대 구상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일관성이 없고 분절화된 정책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클러스터화해서 팀 코리아를 짜서 우리 진출할 때 야 데이터 센터 지려면 건설 교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기술 분야, 과학 기술 분야도 필요하고 송전망 분야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팀 코리아 전략이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전문가들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야가 그 부분이에요. 한국에 동남아 전문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랑 경제협력 관계가 많다 보니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좀 경제협력 관계가 작은 나라라고 할까요? 적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라오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 뭐 브루나이 뭐 이런 나라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면 각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지역 전문가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혹은 또 아세안이 필요로 하지만
다른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이 안 하는 분야에 좀 특화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회 문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이 성장을 저쪽은 해야 돼요. 제조업 고도화라는 걸 해야 돼요. 아까 부품 산업도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것이고 한국이 그런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수치도 다 통일이 돼야 되고 규격도 맞아야 되고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제조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데이터 플로우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 상호 호환성을 이야기할 때 데이터 표준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원조를 받아서 이 표준 연구원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규제도 네.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제도 각국별로 다 상이하거든요. 10나라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이걸 스스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규제가 비슷해지면 자기들끼리 무역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산하기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동남아 국가들이 갖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데 있어서 역량 강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동남아의 기술 규제가 대체 어느 나라랑 유사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규제 거리라는 척도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일본과 유사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예, 아까 싱크탱크 말씀하셨는데 에리아를 통해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줬는데 단 한 나라만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 규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딜까요? 베트남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예. 거예요. 삼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럼 그 삼성에 들어가서 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다 활동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우리나라랑 유사해진 거죠. 또 우리 정부랑도 협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베트남은. 그거를 벤치마킹 삼아서 아세안 전역으로 이렇게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게 외교잖아요. 근데 외교 정책은 그럼 어떻게 펼쳐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또 그 반대의 물결이 볼 때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또 너무 상대방의 니즈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외교라는 것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지속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필요한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분야에 좀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정책은 그만하자. 왜냐면 이제 지역을 나누는 구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리아 플러스 정도로 하면 좋겠다. 우리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붙이면 플러스 효과. 한 플러스 아세안이 됐던 뭐 이런 전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기조는 말씀하신 실용외교인데 실용외교라는 것은 이제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익 중심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세안에서도 잘 통하겠습니까? 상당히 그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세안하고 무역을 해왔는데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쭉 정리해보면요. 한 번도 우리나라가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역과 무역 흑자든 적자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양국이 서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면은 아닌데 당하는 아세안 입장은 아닌가 봐요. 항상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무역 중심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미, 고찰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고 교수님이 코리아 플러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 커넥티비티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떤 층으로 연결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뭘 가지고 연결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경제만 가지고 연결해서는 안 되고 외교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력 자원에 대한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복합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